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탄에 맞아 향년 62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10월 26일의 혁명은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 대통령께서 고난대행 시절에 과도적으로 이 정권을 지키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긴급조치 9호를 해제 결의했습니다. 내년 3, 4월이면 틀림없이 민주회복 운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근데 저 정병진 자기 부대 돌아와 있나? 자기 부대 돌아 다 나가고 있어요. 장대 완전히 장악돼 있지? 예. 그런 말이야. 예. 30달 전에 그 30단 애들을 저 장장군이 명령권 내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는 지금 지가 자극을 안 하는지요. 거기 지금 저 몽땅 다 모여 있는 거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지. 우리도 그거 모이있냐 합니까? 이게 뭐 좀 불순한 장난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완전히 장난이에요. 그나저나 그 대통령은 말이 모르세요. 이 내가 제 장난이 같아요. 그때 당시 참여부대 지역대장급 이상 지휘관들 그 회식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신군부 주축들 전두환이, 노태우, 정호영이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제 우리 정호영 특전사령관이 말하기를 우리 전두환 씨께서는 동기이지만은 영도력이 참 있으시고 훌륭한 분이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제 그때 이분들이 그냥 구태타가 아니고 집권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정을 앞당겨 귀국한 최규하 대통령은 나라의 안전을 위해 5월 18일 자정을 기해서 전국 일원의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하고 전국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으며 내각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18일 1시를 기해 포고령 제10호를 발표했습니다.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집권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제2의 쿠데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12.12가 1차 쿠데타였다면은 이 2차 쿠데타로서 이제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계엄사령부가 이 정치와 행정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헌병들이 사용하는 경봉은요, 한 50cm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충정번이라는 것은 길이가 한 90cm, 무게가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걸로 트럭에서 내리는 학생들을 보낸 사람들을 트럭에서 내리는 순간 때려치는데, 머리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때려치는데 막 피가 쏙쏙 치고. 5.18하면 떠오르는 것을 말하자면 저는 최근에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거기서 5.18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난 거는 일단 국가에서 국민을 수호해야 된다는 국민이라는 존재가 그 국민들에게 총구를 돌렸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화가 났었고 그리고 그 일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되고 다신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도 잘하죠, 그렇죠? 아니 이 나이도 못했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영화 저도 되게 감명 있게 봤는데 보면서 느꼈던 건 이제 물론 영화적인 상상이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딸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지켜줘야 될 사람이 있다고 그 선택이라는 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내 가족도 소중한데 내 가족 소중한 만큼 이 사람들도 너무 소중하겠다라는 자각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비슷한 생각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근데 역사를 공부한다라는 건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거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박정희와 그 기존의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무려 20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 중에서 1972년부터는 약 7, 8년간 유신 독재 체제라고 그래서 완벽한 형태의 박정희 유일 체제로 딱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겉으로 보이면 박정희란 존재 한 명만 보이게 되지만 실제로는 박정희에 충성하는 다양한 그룹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헤드였었던 박정희가 암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냥 암살당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를 죽였던 사람은 김재규와 중앙정보부의 일부 수뇌부가 제거를 한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유신체제의 지도자와 중앙정보부의 수장이 충돌했다라는 거예요. 권력의 1인자와 2인자가 맞붙어서 무너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시 이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뭐였냐면 이제 몇 달 있다가 헌법 좀 개정하고 투표해서 누구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회도 민주화가 되겠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의 체제가 겉으로는 한 인물로 집중이 되어 있지만 그 시스템이 운영되려면 굉장히 다양한 집단이 그 인물에게 충성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옆에서 충성하고 있었던 사람이 배신을 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아무도 몰랐었던 이 보안사령관 전두환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급부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뭐였냐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서리직을 겸직을 해요. 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봐봐요. 보안사라는 건 군대 내의 정보기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정보 조직으로서 전국을 관리하는 거예요. 중앙정보부는 알다시피 CIA 같은 거잖아요. 국가정보기관이에요. 이 두 개를 전두환 장군이 다 겸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권력을 쭉 장악해 나가다가 80년 5월 17일이 되면 전국 비상계엄 확대라는 걸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정치인들의 활동을 다 막아버리고 본인이 이제 전면에 나서는 과정으로 나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내가 권력을 장악하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예. 왜냐면 누가 봐도 전 국민이 다 이제 민정이양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빨리 헌법 개정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알고 보니까 큰일 났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내가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나라가 큰일 났다. 첫 번째, 북한의 침략 위험이 있다. 두 번째, 대학생들의 사실은 데모와 시위인데 데모와 시위란 말을 쓰지 않고 대학생들의 소요가 극심하다. 그러니까 소요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데모나 시위는 저항을 하는 걸 의미를 품고 있는데 소요는 폭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소요를 일삼고 있는데 정도가 너무 심하다. 이 두 가지로 자기들끼리 막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언제나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공포, 전쟁 위협을 한번 이렇게 환기를 시키면서 너네 겁나지? 겁나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게 뭐냐면 그러면서 반대편에서 이제 5개월이 지나도 민주화가 안 되니까 대학생들이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재야 지도자 대학생들이 막 거리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이죠. 그래서 막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서울역 앞에 모여서 막 항의하고 시위하고 막 요구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누가 봐도 민주화를 향한 요구인데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봐라, 사회가 너무 혼란하다. 대학생들이 선을 넘고 있다. 저 대학생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심지어 저 대학생들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고 있고 경제활동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군사지휘관 회의에서 막 하면서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요. 이런 것들의 시간이 약 5개월 흐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80년 5월 17일 날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했고 그에 따라서 전 군이 주요 대학과 주요 지역에 분대를 다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침에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왜 이제 오냐고 그랬더니 아세약장 앞에서 있는데 동생이 죽었다고 막 여자분이 그러셔가지고 그런 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그리고 이제 따라다녔나 봐요. 대만 사람들. 그리고 아침에 돌아가지고 시골로 가자고. 나도 시골로 가자겠어요. 그때는 차들이 안 다니니까 자전거 짐발이라기가 큰 게 있었어요. 그걸 타고 발산다리에서 양동 북해산가 있는 쪽으로 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저희 어머니가 기저귀 가방을 안 갖고 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럼 있어라 내가 한번 갔다 온다 하고 나오는 길에 아버지 친구들을 만나셨나 봐요. 둘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만은 아기를 보듬고 있다 나를 주더라고요. 갔다 올 테니 먼저 가 있어라 하면서 잡았죠. 가지 말라고. 근데 그날은 내 말을 안 들었어요. 남동아, 시위에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알았지? 애 깨기 전에 얼른 가요. 장성은 안전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애기 기저귀 가방 안 가져왔는데. 애 기저귀가 없으면 어째? 빨리 가요. 지금 시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 자네도 어여 천안도청으로 가세. 저 차 타면 지금 바로 갈 수 있어. 어여 와. 꽃다운 우리 색시를 어쩌지? 우리 장수는 또 어쩌고? 하지만 나만 살겠다고 이렇게 도망가면 사람 된 도리가 아니지. 지금은 다 같이 싸워야 저 나쁜 놈들을 광주에서 내보낼 수 있어. 여보, 우리 애기 데리고 먼저 집에 가 있어. 금방 갈게. 태연이 아버지. 그 길로 그날 낮에 첫 발표한 날 여기 바로 여기 금론길에서 돌아가셨죠. 도청, 사무대 이제 시민들이 붓기를 싹 해갖고 사무대에 모시고 거기가 있었는데 또 거기가 있다 장례 왕호동으로 갔거든요. 청소차에다 싣고 왕호동 가서 묘지 쓰고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 너무 나는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냥 썽썽하니 걸어가셔갖고 한 3개월 동안 해지면 남편이 들은 것 같고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솔직히 서로 아픈 구석이잖아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좀 마음이 좀 약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머니가 궁금해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집안 식구들하고도. 어머니 삶은 참 보면 저희 와이프도 그런지 저희 어머니는 참 불쌍한 여자로서 불쌍한 인생이라고. 저는 연애를 해서 임신을 해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시가집에서 아기 낳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임신 9개월 돼서 3월 달에 결혼을 하고 4월 달에 아기를 낳고 5월 달에 남편이 가셨어요. 그래서 80년 봄에 남은 일생을 할 것을 5월 달 봄에 다 했어요.
지금도 많이 보고 싶고 정말 보고 싶고 하루 올 수 있다면 하루만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 못해 내 사랑 다음에 만나면 꼭 같이 살. 그때 봐요. 근데 이제 사실 대학생이나 일반 시민들은 다 민주주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럼요. 얼마나 기대했을 맞아요. 텐데. 그러니까 다들 막 기대하고 서울의 봄이라고 그래서 사람들 다 거리에 나와서 막 시위도 하고 언제 민주화가 되냐 그랬는데 이게 이제 1980년 5월 17일 날 이 소위 말하는 전국 비상계엄 확대를 하게 되고 그 비상계엄 확대 과정 중에 광주에서 어마어마한 유혈 참극이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다 덮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광주에서의 저항을 진압한 다음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본인이 이제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지지자들 모아놓고 강제로 헌법을 뜯어고친 다음에 전두환 정권, 속칭 제5공화국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섰으니까 그때 이제 청년 김근태 혹은 김근태로 상징되는 20, 30대의 대학생들이나 민주운동가들 입장에선 얼마나 절망했을지. 그렇죠. 절망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투쟁을 더 가을차게 해나가요. 그때 이제 김근태가 어떤 활동을 했냐? 민주운동 청년연합, 민청년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거기서 이제 초대 상임 의장이 돼요. 민청년.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책임 있게 국민 대중 속에서 국민 대중과 더불어서 군사 독재의 이 폭압 상황을 뚫고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어떤 그 의지, 열정이 이제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80년대 때 대학을 다녔었던 사람들은 본인이 운동권이거나 이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투신을 안 했더라도 민청년이라는 이름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이 대학생들과 민주운동 세력들이 전두환 정권과 싸우는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 거기에 의장이셨다. 그렇죠. 그걸 이끌었던 리더였으니까. 대단한 준비된 민주운동 리더 이런 모습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나가는 것 자체가 당연히 당국의 눈에는 좋지 않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전두환 정권에서 김근태를 체포를 하게 됩니다. 때가 이제 1985년 8월 말에 일단은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한번 경찰에 체포가 돼요. 그랬다가 9월 4일 날 약 뭐 얼마 안 지났죠? 임의 동행 형식. 이게 임의 동행이라는 게 우리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아니 잠깐이 돼요. 이미 동행하겠습니다. 뭐 잠깐만 뭐 좀 물어보겠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잡혀서 그냥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체포와 조사를 당하면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돼요. 아니 무슨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기자들은 즉각적으로 물고문에 들어가면서 팬티를 제외한 옷 전체를 벗겨버렸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그런 다음에 칠성대 위에 발목서부터 가슴까지 5군데를 꽁꽁 결박해서 그리고 나서 수도 샤워 꼭지로부터 물이 쏟아지게 했고 물주전자에서 물을 쏟아 부으면서 물고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기고문을 할 때는 팬티조차도 벗깁니다. 물고문을 할 때는 팬티는 입었었는데 전기고문을 할 때 팬티조차 벗겨지니까 정말 완전히 벌거숭이가 됐구나. 기댈 때라는 건 정말 하나도 없고 나 혼자구나 하는 절망감, 버림받은 느낌이 왔습니다.
인간 도살장, 이것은 지나친 표현일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가슴으로, 아니 온몸으로 그 고통과 공포에 발가벗긴 채 내던져진 사람만이 뼈저리게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느 만큼 학대와 능욕을 가하고 나면 고문자들은 반드시 뭔가를 제기하는 것이 있더군요. 1. 폭력혁명주의자임을 자백하고 2.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음을 자백하고 3. 각 민주화운동 부문에서 움직이는 핵심적 인물을 대라. 우선 학생운동과 노동 현장에서 움직이는 하수인을 대라. 그러니까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당연히 저항됐을 것이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안 하기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저항들을 했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고문 기술자 명이 등장합니다. 기술자? 고문 기술자. 어떤 운동을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절을 빼는 걸 잘한대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제 탈골을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탈골을 시키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제 일종의 탈골을 시킨 다음에 웃으면서 네가 지금 탈골 당한 상태에서 좀만 걸어가기만 해도 내가 한번 풀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조롱한 거네. 약 올리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잔인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해갔던 사람이고요. 인간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주특기는 좀 따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기본 옵션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이 뭘 하냐? 그 유명한 전기 고문을 하는 거예요. 발에다 물을 붓고 그곳에다 이제 전기 기계를 댄 다음에 온몸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고문을 자행했던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권리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같은 사람한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어마어마한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이게 사람인가, 뭐 별 생각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김그태의 회고를 보면 저도 이 내용을 보다 너무나 충격을 받고 정말 뭐 울고 싶었었던 기분이 들었는데, 자기 딸의 생일날에는 고문을 안 했대요. 본인 딸? 본인 딸. 본인 딸. 뭐야 그거? 그러니까 오늘은 내 딸 생일이니까 이날은 좀 좋은 날이야. 그러니까 너네들 오늘 고문 안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3일간 상상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말도 안 되는 고문을 당하게 되니까 죽음을 예감할 수밖에 없고, 그쵸. 어떻게 보면 차라리 죽음의 해결책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좀 이어졌을 거 아니에요. 관련된 기록이 있어요. 거기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죽을 수도 있다. 40년을 살아왔다. 유관순도 융동주도 그리고 김주열도 80년 광주의 숱한 선량한 시민들도 그렇게 살해당하지 않았는가. 추악의 정치 공부 너희들에게 굽신거리지는 않겠다. 절대로 휘청거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갖 소문이 다 막 돌아요. 내각제로 가기로 했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 그룹들은 막 머리가 막 복잡해지죠.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은 직선제를 받아줄 것 같대. 그때가 벌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맞아요. 엄청난 악행들이 막 폭로가 됐기 때문에 설마 그래 국민들 뜻을 이제는 받아주겠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4.13 호헌 조치.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모든 민주화와 정치 체제의 변혁과 관련된 논의는 중단한다. 이렇게 되니까 팡 터지는 거죠. 6월 10일 날 막 폭발하면서 이한열 분의 죽음과 함께 이제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요. 수습이 불가능한 걸로 가니까 무조건 직선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게 6.29 선언인 거죠.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야, 이건 저도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나는데. 신군부로 쿠데타를 통해서 등장을 했고, 이 세 후보를 사실상 정치 규제자로 정치를 못하게 만들었던 세력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민주화를 통해서 다시 이제 나란히 선거전을 치르게 된 상당히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저는 여기 오니까 뭔가 제 입장에선 이 역사가 아닌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약간. 그때 저는 이 두 후보의 단일화 문제, 그거부터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기자로? 네, 기자로 이제 취재를 다녔는데
그 양쪽 어떻게 하다 협상단이 만났어요. 한 번은 종로가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시민들이 몰려온 거야. 그래서 두 협상단을 방에다 몰아넣고 밖에서 가둬버렸어. 열기가 보통이 아니었군요. 거기서 밤을 새우든 뭘 하든 간에 굶어 죽든 간에 협상을 끝낸 다음에 나와라. 국민들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둘이 싸우다 표가 갈라지면 보나마나 다시. 그렇죠. 그렇게 됐잖아요, 실제로. 예, 실제로 그렇게 됐으니까 국민들은 막 피를 토하듯이 두 사람의 단일화를 호소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함께 싸웠던 민주 진영도 YS, DJ로 갈라지면서 그 이후 그 여파가 아직도 사실은 남아있죠. 저는 이 시기 때 사실 객관적으로 딱 기억났던 건 이 열기 이전에 그 방공 포스터 그리고 특히 그 평화의 댐 제일 처음에 대응댐이라고 그랬었어요. 북한에서 이제 수문을 열면 서울의 반이 잠긴다. 63 빌딩의 절반이 잠긴다. 그래서 제가 진짜 없는 돈을 팍팍 모아서 5천 원을 그 당시. 근데 5천 원이면 진짜 큰 돈이에요. 그걸 모아서 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평화의 댐도 그렇고 뭐 자꾸 비행기가 갑자기 어느 날 딱 터지고 이런 사건이 종종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칼기 폭파가 뻥 터지면 범인들은 잡았는데 이 잡은 범인을 언제 한국으로 데려와서 어떤 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건가를 붙잡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직전, 하루 전날 도착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확 쏠리게 하고 결국 그것은 반공으로 치닫는 거니까 일본 후보한테로 가죠. 우리나라는 사실 정책 정당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람으로 결정이 된단 말이죠, 선거가.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뭐가 터지면 확 유리해지는 거죠. 근데 그 터트릴 수 있는 소재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고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권력이에요. 그런 점에서 칼기 폭파 사건, 8.58기 폭파 사건은 어떤 후보들한테는 악몽이고 어떤 후보는 정말 호재일 수도 있고. 이게 좀 아이러닉하고 한국의 특성이긴 한데 민주화도 됐고 민주적인 선거도 열리게 됐는데 그 결과는 지역 감정 혹은 이제 북풍 이런 어떤 여파 속에서 과거에 12.12 군사반란의 주도자였었던 군부 지도자가 또 대통령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국민의 입장에서도 박정희 정권의 18년과 5공화국 정권의 7년을 지내다 보니까 안정이 중요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이미 박혀 있어요. 경제 성장 같은. 혼란 없는 나라 발전. 저렇게 하면 그래. 일단은 갑자기 세력이 뒤바뀌면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안정 시구에 대한 소구가 있고 또 하나는 군에 대한 불신 및 불안감이 항상 있어. 제3의 쿠데타가 일어나는 또 군인들이 총구를 돌려서 들어오면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또 다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국민들이 나라를 너무 걱정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가 자꾸. 맞아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민주적인 선거는 성공을 했고 워낙 민주주의 열기가 높으니까 군부 출신이더라도 노태우는 자기의 군부적 출신을 계속 배제하면서 민주적인 정치의 어떤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막 아쉬움과 속상함 이런 게 많지만 전체적으로 또 역사의 흐름을 봤었을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민주 선거가 진보하고 있었다. 역사라고 하는 이 거대한 수레바퀴는 시작할 때의 진통 그것만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뭐 또 누가 제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저쪽 가서 이제 진짜 민주 선거들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익숙하시죠? 예전에 기자실 그렇죠. 뭐 이분도 따라다녔고 이분도 따라다녔고 양김이 사실 한국 민주화의 상징과 같은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14대 대선을 앞두고 그때 90년대 초반에 3당 합당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과거 이제 박정희, 전두환이라는 그 군부 세력, 특히 노태우 대통령과 이렇게 야합을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갑자기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딱 포즈를 보면 김영삼 그
대표의 표주는 뭔가 좀 뻣뻣하고 어색한, 예. 김종필 대표는 노회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노태우 이제 대통령이죠. 그때는 예. 긴장된 모습으로 가운데서 딱 이제 원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되게 흥미로운 건 지금 김대중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보다도 그 양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고, 그다음에 이것을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서 삼당합담을 하는데, 저걸 어떻게 받아서 기사화를 시켜야 될까, 이 문장도 잘 안 나오는, 미리 준비할 틈도 없었거든요. 기자들도 몰랐고요. 몰랐죠. 아, 그렇구나. 어찌됐건 3당 합당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주영 회장의 그 대선 등극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의미가 상당히 있었다고 봐요. 의미가 있다. 예, 왜냐하면 한국 정치 구도가 그야말로 그냥 양자 구도로 처음부터 딱 쪼개져 갖고 시작하지는 않고 제3의 세력이라는 어떤 그 통로가 열렸다는 것도 의미가 있었고, 이 두 후보가 내놓는 정치적인 구호 말고 이 후보는 구호 자체가 경제적인 구호잖아요. 아, 새로운 이슈. 그렇죠. 신한국 창조, 뭐 그다음에 썩은 물을 갈아보자라든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꾸려보자, 계속 듣던 구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반값 아파트. 딱 이러니까 신선한. 네. 그래서 이 양반 쪽으로 표가 슬슬 몰려. 많이 갔잖아요. 네, 많이 올리거든. 김대중 후보의 호남 지지표가 1위로 가는 확률보다는 PK 쪽에 표가 1위로 가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 거지. 그래서 벌어진 일이, 우리 초원 복국집에 모여가지고 좀 얘기 좀 합시다. 초원 복국 사건.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지역 감정의 결정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기춘. 이게 선거 때는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건데, 7명인가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지역 감정을 어떻게 이제 부추길 건가라고 해서 뭐를 호소하고 당신네는 뭘 맡고 당신네는 뭘 맡고 이제 역할 분담을 막 하는 찰나인데, 사전 정보를 입수했던 정주영 후보 측에서 미리 녹음기를 딱 도청을 한 거죠. 도청한 거죠, 옆에서. 도청에서 세상에 알려진 거잖아요. 알려졌죠. 근데 그러면 도청한 피해를 김영삼 시장에서 본 건가요? 안 봤어요. 왜 안 봐요? 우리가 남이가라는 구호에 사람들이 맞아, 우리는 남이 아니지 라는 구호를 이미 자기소개에 있던 걸 받아들인 거구나. 다시 일깨우게 된 거예요. 오히려 정권 쪽에서는 반겼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이게 폭로가 된 게 오히려? 폭로가 된 걸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구나. 라고 했던 거죠. 지금도 초원 복국집 사건이 있던 그 방 인기가 있어요. 아, 가게 아직도 있나요? 예, 아직도 해요. 결국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지역 블록을 이용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좀 다른 구조긴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또 뭐 DJP 연합이라든지 여권의 분열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어떤 하나의 척결이라든지 뭐 금융실명제 같은 것들은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가능했을까요? 금융실명제, 하나회 청산 이런 것들은 잘한 거죠. 오히려 김대중 선생이 먼저 대통령이 됐다면 그 작업이 먼저였을까? 아니면 오공청문회가 먼저였을까? 그러니까 결국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 어떤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하는 거죠. IMF 환난 위기를 흔히 요 사이에 딱 벌어진 일이잖아요. 여기에 딱 여기서 벌어진 일이니까 산업의 구조조정과 국난의 극복 뭐 이런 것들에서는 국민들을 갖다 확 하나로 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든 제가 함께 헤쳐나갑시다라고 했던 그 이미지는 괜찮았던 것 같고, 또 난국의 극복이라는 게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확실한 밝은 미래를 갖다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남과 북이 만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거죠. 맞아요. 근데 선거를 치르면서 이 역사를 이제 쭉 함께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좋은 대통령 뽑는 것, 훌륭한 대통령 뽑는 것 중요한데, 역사에 그때 그 국민은 정말 자랑스러웠어, 이런 기록이 남아야 돼요. 그 선거에서, 그 역사의 한 장면 속에서 가장 빛났던 건 정말 국민들이었어라는
그런 선거, 그런 정치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데 대개는 뽑은 사람이 어땠냐에 신경을 쓰는데 제가 보는 것은 국민이 자랑스러운 선거, 국민 사랑스러운 정치, 국민이 자랑으로 남아야죠.